바람부터 바람까지. 자, 오늘은 36쪽을 먼저 할게요. 36쪽을 먼저 할게. 어제 영상을 찍었어야 하는데 실수로 영상이 안 올라갔어. 그래서 36을 오늘 할 거고, 다음 반 애들은 그 뒤에를 쭉 연결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영상 좀 참고 좀 해야 돼. 자, 36쪽에 오늘은 김원일의 노을을 할 겁니다. 노을, 김원일의 노을이라. 자, 노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언제 있냐면, 책에는 없어요. EBS, 문학 책에는 없어요. 근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EBS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 수능완성에 나와요. 수능완성에 나왔던 건데, 왜 자꾸 2019년 거를 자꾸 초점을 두냐면, 평가원은, 올해가 지금 22년이죠. 그 다음에 작년이 21년이었잖아. 그죠? 21년. 그러면 요때 수능에 안 나온 걸 바로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때 3년 전, 20년, 그 다음에 19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그죠? 여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3년 전 것들이. 그러니까 2019년이 딱 3년 전일 거야. 3년 전 거.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는 당연히 숙제니까 풀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저때 2019년에 나왔던 것들은 어떤 건가 확인해 볼게. 문학에서는 안 배우니까. 어쨌든 간에 3년 전 건 우리가 좀 잘 봐야 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해보자고. 자, 요놈의 전체 인물도를 먼저 할게요. 잠깐, 인물도를 보기 전에 당연히 10번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야 되죠. 10번에서. 10번에서 뭘 얘기했냐면 서술자가 1인칭인데 그럼 두 가지가 있대요. 삼각형 쳐볼게요. 경험하는 자, 거기.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면 서술하는 자를 역삼각형 쳐볼게요. 경험하는 자와 서술하는 자가 있대요. 특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1인칭이고 회고하는 작품에서는요. 자, 보기 박스에서 뭐냐면 1인칭 회고 작품. 회고 작품에는요. 회고하는 작품에는 자가 두 명이 나온대요. 첫 번째는 경험하는 자래요. 경험하는 자. 즉, 나라고 하죠? 경험하는 나라고 하자. 경험하는 나가 있으니까 유년시잖아요. 회고하는 거니까 유년실에 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거 우리가 삼각형을 해서 요렇게 친다면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서술하는 나가 있대요. 이게 서술하는 나. 이렇게 있대요. 요 차이를 두려고 좀 요렇게 읽어볼게. 일단 경험하는 나는 회고 작품인 경우에는 이 경험하는 나는 뭐냐면 이건 과거의 나입니다. 과거의 나. 서술하는 나는 뭐냐면 이건 회고 작품에선 대부분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경험자의 I의 진술과 서술자의 I의 진술이 함께 나타나는데 현장감이 부각된대요. 바로 요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과거고 얘는 현재인데 얘는 현장감이 부각된대요. 현장감이 부각된다 해. 그래서 서술자에 대한 개념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야. 그냥 저 자체가.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떠냐면 하나 내려봤더니 경험적 자아를 평가한답니다. 요거는 뭐냐면 경험적, 그러니까 어린 나죠. 그죠? 경험적 자아를 평가한다. 어린 시절의 나는요, 잘 모를 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게 된답니다. 요거는 서술상 특징 물어볼 때 맨날 나오는 패턴입니다. 맨날 나오는 똑같은 거야. 아예 보기 박스에서 아주 줄글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 후 3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시점 설명한 거 있죠. 동그라미 치고 이거 세모 치고 해서 시점 설명한 거 있죠. 1인칭, 3인칭. 그거 같이 한번 잘 판단해야 돼. 시점 물어보는 건 소설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잘 체크. 화요일 날 올라간 거 잘 체크.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소설 노을이라는 작품의 첫 번째 해볼게요. 자, 요놈은 저기 배경이 어디냐면 저 경남 진영입니다. 저 경남이니까 경상도 거기고요. 30년 전 남로당 폭동의 상처라고 할까요? 크게 하면 30년 전이라 할까요? 정확히 29년인데
30년 전 남로당 폭동의 상처입니다. 자, 남로당이라면 공산당, 남쪽의 공산당 상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역사에 보시면 일제시대 때는 사회주의자하고 자본주의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 놈을 저항을 했잖아.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서 각자의 역할이 좀 달라졌죠. 나 사회주의가 좋아요, 난 자본주의가 좋아요, 막 티격태격 싸웠잖아. 그죠? 남쪽에서는 누가 더 많았어, 인원이? 자본주의자들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소수가 된 건 누구야? 사회주의자가 쫓겨다니고, 이렇게 소수고요. 북에선 반대로 사회주의자가 훨씬 많고, 자본주의가 적었을 거 아니야? 그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남쪽이니까 남로당이, 즉, 빨치산, 빨갱이.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소수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받겠죠. 그런데 이 소설은 저 남로당 폭동이 있으니까 빨갱이를 다 죽여버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게 아니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씁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극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지 결코 이놈은 어떤 이념의 대립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념의 대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남로당 폭동 사건에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이웃끼리 좀 티격태격 했었거든. 그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를 점차 해소해가는 그런 과정이지 이념이 어떤 이념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체 소설이.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이제 이놈의 인물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인물도를 한번 따져보자. 과거부터 쭉 오는 거겠죠? 첫 시작은 이게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357은 현재고요. 246은 과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즉 뭐냐면 경험하는 나와 서술하는 자가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니까 1357장 홀수장이고요. 짝수장은 과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과거가 중심이겠죠? 이제 누가 중심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김삼조입니다. 김삼조입니다. 삼조야. 근데 아버지는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입니다. 인간 백정 출신이야. 백정 출신이니까 신분제로 해서 가장 낮은 거죠. 그죠? 가장 낮은 거죠. 아버지가 1950년에 50년, 60년 요 사이가 아버지니까 아들이 한 10살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디면 신분제가 폐지된 그 즈음 1890년대 요때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신분이죠. 신분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고요. 되게 폭력적입니다. 엄청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노름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영화에 본 것처럼 노름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어디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뭐 하냐면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팔을 자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팔을 잘라버려요. 네가 이 손모가지를 잘라야 한다고 손을 턱 잘라버려요. 영화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구속됐겠죠. 사람의 팔을 잘랐는데 그죠? 그래서 노름을 하다 결국 구속을 합니다. 구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일제시대야. 일제시대 때 구속이 됩니다. 몇 년, 3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풀려납니다. 왜 풀려날까? 사람의 손을 잘랐으면 엄청난 죄일 텐데 왜 풀려났을까? 해방되자마자 풀려나요. 왜일 것 같아요? 그 손 잘린 놈이 누구냐면 일본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36년간에 다 당했던 것이 있으니까 일본 놈 자르면 어때? 그건 사람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감으로 좀 풀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자, 해방 후 풀려납니다. 풀려난다라는 요거 있고요. 근데 이제 깜빵에 들어갔다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냐면 공부. 배워야 한다는 걸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김삼조는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건데, 백정 출신 뭘 하겠어? 자기 이름 쓰는 이 정도야. 공부를 한다고 쳐도. 그럼 요 둘 사이에서 결혼한 아내가 있겠죠? 아내.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선 갑수야, 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김삼조, 아버지는요, 마을 사람이 봐도 아주 개차반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완전 쓰레기야.
그래서 김삼조가 자기 아내죠. 그죠? 김삼조 입장에서 아내, 나 입장에서 엄마, 학대를 합니다. 때리는 건 기본입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막 때리고, 지 기분 나빠서 때리고, 기분 좋아서 때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부산으로 도망갑니다. 맞아서 도망간 건 아니고요. 맞는 것까지는 다 참았어요. 근데 엄마의 친척 중에 누가 있냐면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김삼조는 항상 아내를 부를 때 뭐냐면 야, 이 문둥이 새끼야, 이 문둥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니까 인신공격이랄까? 학대 중에도 이거 학대 인신공격도 학대이겠죠. 이러한 인신공격, 그 학대 중에서 인신공격을 참지 못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딸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신합니다. 부산으로 피신을 갑니다. 도망을 간다 할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만나러 엄마는 가끔 옵니다. 언제? 김삼조가 없을 때. 가끔 와서 두 아들을 만나고 가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요 상태에 이제 갑수와 갑득이라는 이제 친구,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삼조는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개차반이에요. 막 개차반이긴 하지만 공부는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가 깜빵에 가보니까 이 사회를 사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의 공부를 하는 것은 방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냐면 야학 활동을 합니다. 야학 활동을 합니다. 뭐 배우러 가는 건 아니고요. 배우러 가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순간 갑수가 이렇게 봤더니 아빠가 자기 이름을 삐뚤삐뚤하지만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 야학 활동이니까 글을 배우는 건데 이 모임의 멤버들이 좀 누구냐면 자, 글을 가르치는 장 선생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죠? 농민들이 가르친다는데 뭐가 이상하게 있어. 그 다음에 장 선생의 애인이 있었는데요. 주신내라는 애인이 있어요. 뭐 이것도 상관없어요. 주신내.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얘는 이제 음악 선생입니다. 음악 선생. 그래서 뭐 글 가르치고 음악 가르쳐주고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배주사가 있어요. 배주사가 있고요. 배주사의 아들이 배도사입니다. 배도사가 아니라 배도수야. 근데 이제 배도수는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독립운동합니다. 얘는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했던 아주 열혈 독립운동가야. 이 독립운동가인데, 얘가 뭐냐면,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야. 그래서 얘가 좌익 활동을 합니다. 좌익 활동.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다 협력하면서 배도수라는 배주사의 아들 배도산을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와, 저렇게 일본을 무찌르려고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자기 목숨도 목숨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 인식되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좌익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신봉자겠죠.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건 이중달. 자, 이중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한에 있다. 해방이 됐어요. 남한에 있다 보니까 남한의 사상이 마음에 안 들어. 사상 문제가 별로야. 이 자본주의 그게 뭐야? 지 자유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뭐 민족은 어딨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월북합니다. 나 스타일이 안 맞아 해서 월북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상을 갖는다는 건 자유죠. 월북을 해요. 그런데 월북을 하고 나서 38선이 거지면서 위에는 어떻게 써요? 사회주의, 밑에는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서로 체제가 우월하다고 막 싸울 때잖아. 그래서 사회주의였던 이 이중달이 몰래 남한으로 잠입합니다. 그죠? 남한으로 잠입해요. 남한으로 잠입합니다. 잠입하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누구였냐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그러니까 얘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 얘가 맞는 거야. 공산당이니까. 근데 이제 배도수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배도수는 뭐냐면 사회주의 신봉자니까 이런 개념이고. 요렇게 멤버들이 요렇게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김삼조는 어떤 역할을 할까? 글을 배우면서 얘들의 영향을 받겠죠? 좌익 활동과 공산당의 영향을 받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동네 사람이 봤을 땐 좌익 활동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 김삼조는
좌익 활동에 앞잡이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앞잡이 노릇을 하면 꼭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남쪽이니까 좌익 활동한 애가 더 적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윤주임이 있습니다. 윤주임이 뭐 하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경찰이야. 그러면 이 경찰 윤주임은 저 빨갱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 윤주임이 점점 김삼조를 좁혀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김삼조가 자, 윤주임을 살해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김삼조는 사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달도 땅속에 숨어있다가 사살당합니다. 사살당해요. 자, 요게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자, 요 상태에서 다시 김삼조의 아들은 둘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냐면 김갑수와 김갑득이 있다고 그랬어요. 김갑득이 있는데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야. 그럼 나는 누구냐면 김갑수가 나입니다. 이가 나야. 자, 어린 시절에, 지금 과거 얘기하는 거야. 어린 시절에 배도수가, 야학 활동을 하고 있는 배도수가 어떻게 하냐면 김갑수에게 책을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책을 쓰는 게 아니잖아. 운반해주고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배도수가 어디냐면 책 편찬을 도웁니다. 책 편찬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는 거. 그러면 윤주임이 살해가 됐으니까 어떻게 써? 경찰은 어떻게 써요? 이제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경찰이, 그죠? 경찰들이 어떻게 써요? 이 배도수를 탄압을 하겠죠. 얘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찰이 죽었어? 뒤졌어, 씨. 김삼조도 잡아야 되고요. 아까 어디 있어? 저 야학활동. 얘들을 탄압하겠죠? 야학활동이든 탄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삼조가 좌익활동의 앞잡이니까 경찰의 입장에선 윤주임도 죽였으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경찰 앞에는 얘도 어떻게 써? 이 집안 전체를 어떻게 써? 집안 전체를 어떻게 할까? 탄압을 한다 할까? 얘를 탄압하겠죠. 야, 너 이놈 새끼야, 너 뭐 배도수랑 어떻게 지냈어? 너 왜 책 거기 갖다 놨어? 이놈 새끼 봐라? 너 고문도 하기도 하고요. 너 아버지가 어디 갔어? 이놈 새끼 봐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내도 부산에서 데려옵니다. 네 남편 어디 있어?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쭉 진행돼.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 어른이 된 김갑수, 나는 어때요? 고향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왜냐면 온갖 상처밖에 없습니다. 고향은. 그죠? 왜냐면 아버지가 백정이니까 그 백정인 아버지가 좌익활동을 하면서 빨갱이가 됐단 말이야. 빨갱이가 되면서 경찰도 살해했단 말이야. 그래서 온 가족이 수모를 겪고 아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고향 지긋지긋해. 고향 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고통만 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놈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동안 뭐가 오냐면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삼촌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향에 찾아가야만 합니다. 고향에. 자,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와야겠구나. 자, 고향이죠. 여기가 이제 현재겠죠. 현재. 아까 이쪽이 모두 다 과거였다면 이제 현재입니다. 나는요, 고향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상처가 있고요, 지긋지긋한 곳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고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향에 왔는데, 누가 왔냐? 오노인. 노인들, 그죠? 고향 노인. 고향에 노인들이 있겠죠? 자연스럽게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누구냐면 이치모입니다. 이치모는 누구냐면 아까 여기에 이중달의 아들입니다. 요 이중달의 아들이야. 자, 얘는 이중달의 아들입니다. 이중달의 아들이고 얘는 서울공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공대를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인데 아주 똘똘한 거죠. 하지만 데모하다가 퇴학돼요. 네,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냐? 야학을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는데 또 뭐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왜냐면 고향이라는 것이 나의 뿌리가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옹기종기 또 삽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농민들의 서류 대필을 합니다. 대필을 무료로 해줍니다. 농민들이 글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치모가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치모가 고향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김갑수죠. 김갑수야. 나는 그런 얘기가 불편합니다. 왜냐면 나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백정 출신이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심씨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무척 불편해합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고향 노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죽이지 않았으면 마을이 쑥대밭이 될 거야.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삼조 쟤는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누구도 있냐면 김갑득이 동생이라고 했죠.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마치 김삼조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그거 잘 죽었어. 나는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살았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들 어떻게 써요? 얘와 부정이죠. 그죠? 이치모는 3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김갑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래 죽기 잘했죠. 고향을 위해선 죽어야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김갑수가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아니, 고향이라는 것은 나를 있게 한 곳이고 나를 어떻게 해서 나의 정체성이 있는 곳인데 내가 고향을 버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글의 제목인 노을을 바라봅니다. 자, 이 노을이 제목인 이유가 있겠죠. 자, 노을을 봤더니 나는 어떻게 보이냐면 옛날에는 핏빛 노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을은 빨간색이잖아. 핏빛 노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핏빛 노을이 아닌 거야. 예전에는 노을 한번 생각하면 저거 맞아. 제가 30년 전에 저렇게 피를 흘렸는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갯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 핏빛 노을이 아니라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이래요. 이건 어떻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냐면 노을이라는 건 여러분 노을은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아니걸요?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 가지 색이 조화롭게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중에 빨간색만 넌 빨강이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상이 여러 개들이 조화가 돼서 사는 거야. 때로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자본주의자도 있고 중간에 낀 놈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고향을 이루는 건데 고향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건데 나는 어떻게 써? 내가 사회주의자니까 너도 사회주의자야 되고 너도 사회주의자야 돼. 아니면 내 적이야. 이렇게 하나만 인식하는 거야. 내가 자본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본주의자면 너도 자본주의자야 돼. 자본주의자가 아니야? 그럼 넌 내 적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핏빛 노을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요거 빗댄 말은 하나의 사상을 고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의 사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이니까 다양한 사상이 어우러지는 거죠. 다양한 사상의 어우러짐이야. 즉,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야. 아버지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갱이에 집착을 했냐? 아버지는요, 백정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살면 어떻게 해서 항상 낮은 계급이죠.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나가 살 수 있는 길, 자식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야. 그럼 뭐야?
좌익 활동을 하면 어떻겠어? 거기는 신분이 평등하다는데 그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하나의 사상만 보이고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수용하거나 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노을이라는 건 한 가지 색이 아니더라고요. 다 여러 가지 색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건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성장소설이겠네. 그죠? 자, 그러니까 현재는 노을, 핏빛 노을이 아니라 바로 뭐야?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이 노을입니다. 그럼 젊은 시절에는 핏빛 노을로만 보였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좋아. 그렇다면 샤. 자, 이거를 한번 보자. 짠. 자,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은 단톡방에 올려놓기도 했고, 아니면 받아서 가시면 되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여러분 풀 시간을 주긴 할 건데 우리는 어디에 좀 초점을 둘 거냐면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나는 갑수라고 했죠. 숙부가 삼촌 별세했다는 전보를 받고 29년 만에 그냥 30이라 했어. 아들 현구와 함께 고향을 찾습니다. 그럼 왜 29년 만에 가냐면 그전에는 고향하면 상처만 있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요. 숙부의 장례식장에서 나와 동생 갑득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아버지가 연루된 폭동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연루된 폭동이 남로당 폭동 사건입니다. 남로당은 남쪽 공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들을 이제 모여서 하겠죠. 어르신, 6.25 나기 2해 전인가 좌익 봉기 때 말입니다. 그 주둥지를 저 골짜기에서 총살시켰다면서요. 주동자를. 치모였죠. 여기. 어디지? 여기. 이 치모. 예. 이중달의 아들. 동그라미 쳐야겠죠? 등장인물 한번 치면, 나오면. 치모가 오영감에 물었습니다. 오영감은 그 마을에서 오래 산 노인들이겠지? 자네 부진이 거기에서 총살 안 당했다. 걔도 열의 골짜기가, 여기가 열의 골짜기.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열의 골짜기, 뭐야, 씨. 열의 골짜기를 보면 사무치는 뭐가 있겠지. 골수에 박힌 뭐가 있고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았어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영감은 치모의 마음을 꿰뚫기라도 하듯 머리에 주걱거리며 아른 채랍니다. 오영감은 열의 골짜기에 눈을 주자 주위의 눈길이 모두 그쪽으로 옮아갑니다. 금병산과 선발, 바위산, 능선이 마주치는 골짜기는 낙엽 속 잡목과 소나무로 울울합니다. 치모 부친 이중달 신하, 이중달 동그라미, 아까 이중달 했었죠? 이중달은 공산당이었죠? 아버지 김삼조, 그때 그곳에 죽지 않았으나 외삼촌뼈가 묻힌 그곳에 내 눈길이 머물자 찌푸린 하늘처럼 금세 내 마음이 무거워져 옵니다.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심리를 묘사하는 건 소설에 잘 나타나죠? 그 화제를 꺼낸 치모가 치모 심사가 못마땅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꺼내 이놈이. 그 시절 얘기 좀 들려주이소. 치모가 말합니다. 6.25 때 여기까지 경남 진해라고 그랬죠. 인민군들이 못 내려와서 우리사 전쟁 구경도 못했지만은 그 폭동이야말로 전쟁이 따로 있겠나. 전쟁터보다 더한 난장판이었으니까. 그래도 폭동을 가라앉히자고 서슬퍼런 검상과 판상과 부산서 와갖고 잡은 놈들을 추달하고 또 그 있지 않는가 배주사 아들 그 배판사도 잔치 때문에 서울서 내려와 있던 참이라 한몫 거들고 해서 폭동에 가답한 놈들이 뽑아냈다니까. 오영감은 반백호수염을 훑으며 잔을 비워냈습니다. 흙 묻은 손에 바지를 닦고 붓고추를 막장에 찍어 씹습니다. 오영감은 주름진 눈꺼풀을 껌뻑이며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동자들을 그런 방법으로 재빨리 손을 써 척겨 부렸으니 불이 꺼진 기지. 안 그랬으면 이 진영바닥이 경남 진영이야 또 쑥대밭이 되었을 거요. 그 시절 종철이 나이가 겨우 11~12살밖에 안 됐을 텐데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 그때 상황 뭐 훗날 뭐 손윗사람부터 되풀이해서 들었기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문득 큰아버지가 생각났던지 나와 갑득이를 힐끔 곁눈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철이가 12살, 13살이니까 나와 나이가 같은 애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시절을 12살 때 기억으로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늘 얘기해왔잖아. 그걸 듣고도 얘기한 것 같대요. 그놈들이 양민을 학살하고 난동부린 이사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대로 참고 있다간 자기 입장이 이상한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었던 갑득이가 종철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겠어요? 너 빨갱이지 이렇게 얘기 당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도 그때 주동자라서 주모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양반이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설쳐됐는지 마실 사람들한테 잡혔다 하면 그 자리에서 꼴통이 박살났을 겁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노 하지만 나는 그 뒤부터 애비 없는 자식 행세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런 애비사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갑득이 말을 듣자 그가 괴로워하는 만큼 내 마음도 어둡습니다. 나는 누구에게가 화풀이를 하듯 스탠 밥그릇에 반쯤 따라놓은 술을 들이킵니다. 세상에 무덤 안 남기고 죽는 사람이 많다지만 그것도 다 팔자속 아닌가요? 그런 내 심중을 이해하듯 추노인은 말했습니다. 자두연기, 저 뒤에 넘겨보시면 자두연기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콩을 삶기 위하여 같은 뿔에서 나란 콩대를 태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싸우는 겁니다. 부모를 낳고 싸우는 거. 시상 세상 만내 같고 그 사람들도 붉은 어쩌고 저쩌고 쭉 넘어가서 여러분 보시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우측 하단 중략 하단으로 내려가면 맨 마지막 단락 산 위에 걸린 센 구름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과 가까운 쪽일수록 찬란한 금빛을 띠고 차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보라색 쪽으로 어우러져 노을이 단순히 붉다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줄 쳐볼게요. 노을이 단순히 붉다고만 볼 수 없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화해하는 것, 나의 마음이 좀 성장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색이 교묘히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을만 붉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엔 사상이 여러 개가 섞여서 사는 건데 꼭 하나만 자꾸 강조하려고 했대요. 진노란색도 있고 옅은 푸른색, 회색도 저 속에 심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 한 가지를 뭉뚱그려서 구별지어 버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짓고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을 갖고 편을 가르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러다 문득 아버지와 헤어져 봉화산에 내려왔던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장마 뒤끝이라 노을이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폭동의 잔재도 완전히 소멸되고 백태도 거수도 죽고 없는 텅 빈 넓은 장터마당에 전름방이 미송이만이 홀로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므로 늘상 하늘을 날고 싶은 꿈만 키워온 병약한 미송이. 그날따라 그가 날려 올리는 종이비행기가 아주 유연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노을빛 고운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갑수야, 저 노을 있지? 저 노을커녕 이 비행기를 날아올라 노을꺼정 이 비행기 타고 나 올라갈 거야. 나를 태우고 말이야. 미송이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을 속에다 힘차게 비행기를 띄워보냈습니다. 미송이가 그렇게 나는 희망을 키우는 만큼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은 분명 어둠을 맞는 핏빛 노을이 아니라 세모 칠게요. 어둠을 맞는 핏빛 노을 세모.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입니다.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 동그라미. 세상은 하나의 사상으로만 있는 곳이 아니고 다양한 사상이 어우러지는 곳이죠.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로당 폭동 사건의 주범인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때는 싫었는데 점차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화해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노을진 차창 밖을 내다보며 있는 현구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고향도 반드시 어둠을 기다리는 그런 상처 깊은 고향이기보다는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다시 오고 싶은 고향일 수 있을 것이랍니다. 거기에 38에서 40번 있네요. 그럼 한번 풀어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안 읽었던 부분 체크하고
자, 우리 또 다시 이번에는 36쪽에 유사한 걸 한번 해보자. 유사. 요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성장소설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성장소설이지. 고향에 대해서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처음에는 어떻게 써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점차 어떻게 써?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했죠? 그러면 요 성장소설에 해당할 만한 것들 한번 찾아보자고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디 해다 하시면 될 것 같으면 36쪽에 대한 거야. 자, 요 놈은요, 소설 전체에서 3번의 배반이 나옵니다. 3번의 배반이 나와요. 근데 이 배반은 우리가 너 나 배신했구나, 배반했구나 하면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 소설 내에서 이 배반이라는 건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내가 되기 위해서 아주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볼게요. 총 배반은 3번 나옵니다. 이 소설 속에서 배반은 3번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배반은요, 여동생의 죽어요. 여동생의 죽음입니다. 여동생의 죽음. 자, 여동생은요, 내 아는 남자야. 내가 여동생을 꼭 손잡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동생 잘 챙겨야 한다. 잘 챙겨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잘 챙기고 잘 다녀요. 그래서 손을 잡고 다니다가, 저기 맛있는 게 있네? 그래서 내가 거기다 넋을 놓고 그 맛있는 걸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잡았던 손을 쓱 놉니다. 그래서 저기 한눈 팔았더니, 이 철부지 여동생이 막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만 보면 여동생이 죽었고 여동생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물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무척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물을 무척 두려워하고 그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풀장으로 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풀장이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이쪽 끝으로 가고 자식이 나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날 보호해 줄 줄 알아요. 손잡고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서 나를 번쩍 들어서 물속에 빠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풀장에 나를 빠뜨려요. 나는 물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떨어지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칩니다. 난리쳐요. 근데 아버지가 막 엄청 웃어요. 왜 웃냐면 딱 서보니까 어떻게 되면 나는 꼬마애인데 머리가 이만큼이 남아요. 발이. 그러니까 아주 얕은 물이었어요. 깊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깊지 않은 물이야.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왜냐면 아버지는 여동생을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 같은 놈이 살고 여동생이 죽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언제든지 아버지는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젠장 수영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수영을 배웁니다. 그 여름에. 그리고 나서 뭐냐면 물개가 되어버립니다. 엄청 잘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했냐?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즉 물이라는 것을 두렵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걸 두렵고 회피하고 도망가기만 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한계가 있다라면 한계에 맞서서 그것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배반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을 방문해요. 사무실 방문이 요게 두 번째 배반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일하는 사무실을 방문하려 했더니 엄마가 막 반대를 합니다. 근데 아빠가 고집을 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버스를 탑니다. 나는 여지껏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갔더니 높은 빌딩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유 촌스러운 새끼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너 이런 거 처음 봤지 새끼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촌놈 새끼 합니다. 나는 충격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가 있고 이게 서울이구나 하는 큰 도시야. 그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일하는 사무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봤더니 한 7층, 8층이요. 근데 옆에는 한 15층, 20층짜리야. 살짝 실망을 합니다. 아빠는 7, 8층밖에 안 되는데 옆에는 20층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딱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쫙 열립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열어줬지? 하면 막 찾아봅니다. 당연히 사람이 없겠지? 왜냐면 자동문이니까. 그러고서 쏙 으리으리한 방으로 들어가요. 그 건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첫 번째 방, 보이는 첫 번째 방이 아버지 사무실인 거야. 거기를 들어갑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앞에 통유리가 엄청 큰 게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자는 딱 3개가 있는 거야. 통유리에 의자 3개만 딸랑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자동차가 쓱 오더니 이 책 속에서 그 소설책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쪼다 같은 놈이 내립니다. 쪼다 같은 놈이 내렸는데 아빠가 막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서 충성 다 막 경례를 딱 합니다. 이 경례가 뭐냐면 삼형제, 우리가 삼형제인데 아빠가 항상 출근하기 전에 삼형제가 나란히 서서 아빠한테 경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거야. 어? 저런 쪼다들한테 왜 아빠가 저러지? 아빠는 등치도 크고 가장 늠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다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놈들이 막 옵니다. 자동차 타고 오니까 또 아빠가 막 나가서 아주 그냥 커다란 경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하, 아버지는 내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의 우상인 아버지입니다. 나는 너는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맨날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우상인 아버지인데 이제 봤더니 아버지는 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권력도 없고요. 그 다음 권위도 없어요. 그냥 수위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죠. 굳이 수위하는 걸 왜 보여주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는요, 놀란 나를 보면서 또 낄낄낄 웃어요. 왜 웃었겠어? 아빠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는 뭐냐면 항상 자식은 뭐라고 하냐면 너 뭐가 될래? 아빠처럼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얘기하잖아. 개구리가 이렇게 보면 하늘은 요만하다고 생각하잖아. 얘도 가족 내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깥으로 나가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상과 맞서야 한다. 세상과 맞서야 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기대합니다. 아버지가 많은 걸 기대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배반합니다. 배반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뒤로 이게 오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 거야. 요 구조가 반복돼요. 이 구조가 반복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앞에 거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빠한테 기대를 가졌는데 아빠가 배신을 했죠. 날 물에 던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에 대한 증오감으로요, 수영을 막 배운 거야. 근데 나중에는 수영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리는 거야.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아버지가 왜 이랬을까 막 생각하다가 더 큰 내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저명인사.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저명인사인데 얘 이름이 전구라입니다. 전구라. 이름 자체가 전구라니까 다 거짓말이겠죠. 전구라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아빠가. 나는 전구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멋지든 말도 하고 하니까 이 전구라의 브로마이드 같은 걸 집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등학생 때입니다. 항상 쳐다보면서 나는 전구라처럼 살아야지 항상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그 브로마이드를 막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면서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전구라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야, 쟤는 저런 말을 하는데 집에서는 가정부를 두고 그 다음에 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다. 가정부한테 욕하고 막 한다. 남들을 배려하라더니 개뿔 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구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 하냐면 위선적인 겁니다. 남들한테는 선한 척하지만 전혀 선한 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신한테는 되게 아주 관대합니다. 이율 배반적입니다. 남한테는 아주 혹독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전구라의 실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쓰레기를 좋아하다니 또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내가 좋다는데 왜 전구라의 실체를 알려줬겠느냐? 아버지는요, 세상 모든 사회적 저명 인사라고 해도 다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회적 저명 인사라도 모두 훌륭한 건 아니야. 모두 훌륭한 건 아니래.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뭘까요? 전체적인 배반은 총 3번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는 성장해 갑니다. 이게 제목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다고요? 와, 대학은 한번 가볼 만한데 얘들아.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초성을 주면 할 수 있을까? 좋아. 괜히 줬나? 뭐 초성 달라며 이씨. 뭐라고요? 띄어쓰기 찬스. 배반의 우리. 배반의 우리? 배반의 말이 되냐? 배반의 우리가? 자, 일단 그놈은 맞았어요. 배반의 뭐라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맞췄으니까 그럼 도대체 배반이 뭐였냐? 요 배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상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참모습을 알게 되는 계기입니다. 우상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그 과정, 계기 이런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의 요거는요, 바로 뭐냐면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의하면 인간은 뭐겠어? 유년기라든가 유년기, 청소년기를 얘기하겠죠? 뭘까요? 계절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넷 중에 하나 아니야. 뭘 고민해 이씨. 여름이죠. 배반의 여름이었습니다. 배반의 여름. 누구 거예요? 박완서. 뭐? 박완서. 박완서일까요? 박원서일까요? 원서. 그렇죠. 박완서였습니다. 박완서의 배반의 여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소설에 해당되는 거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배반의 여름도 역시 문학책에는 없고 EBS에만 언급됐던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 그럼 배반의 여름을 한번 했다면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 자, 요번에는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입니다. 거시기야. 자, 요번에는 자, 나는요 남자고요. 지금 이제 8살, 9살 정도 되는 남자입니다. 근데 엄마는 나를 낳으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키우냐면 누나가 키웁니다. 그래서 누나가 항상 나 업고 다니면서 젖동냥하면서 키워요. 그러니까 누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누나는 또 나를 얼마나 어떻게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나의 머릿속에서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봅니다. 쟤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렇게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조합을 만들어요. 엄마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누나는 항상 나를 항상 업고 다니고 키우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수 인형 같은 장난감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형 같은 것도 누나가 직접 만들어줍니다. 난 남자지만 누나가 만들어주고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수원집 할머니가 이렇게 오더니
누나는 어떤 상태냐면요. 누나는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지만 너무 못생겼어요. 딱 보면 아우 씨발 딱 이렇게 나와요. 너무 못생겨요. 근데 과수원집 할머니가 갑자기 나의 누나를 보더니 아이고 너 네 어미랑 똑같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야. 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엄마 닮았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어떻게 해서 나는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막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저렇게 안 생겼어. 엄마는 가장 예쁜데 누나가 엄청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서 뭐 대듭니다. 뭐 증오한다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미워합니다. 그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서 누나가 참 고마운 존재였는데 누나가 너무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생김새가 있는데 누나 이렇게 생겼다고요? 말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아빠는요 세장가를 갑니다. 세장가를 가서 계모가 생기고 그 밑에 갓난아이가 생겨요. 갓난아이가 생기는데 누나가 누굴 좋아하냐면 시내에 있는 자기 동급생 그 남자애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난리칩니다. 조금만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연애질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계모가 얘기합니다. 에휴 네 엄마가 인마 참 좋아하겠다. 그따구로 살고 이렇게 해요. 그걸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더 미워집니다. 그래서 미워짐이 더 제곱이 됩니다. 감히 엄마한테 저런 걸 하다니 하면서 누나를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나를 몰래 꼬십니다. 와서 저기 저수지가로 오라고 그래요. 저수지가로 오라고 해서 잠깐 누워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뭐 하려고 했냐면 내가 누나를 치마로 싸서 물가에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조그마니까 누나가 그렇게 버려질 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나를 굴려줄까? 저 미움의 대상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생각을 해요. 계모의 아이를요 항상 누나를 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뒤에 가서 계모의 자식을 머리통을 꽝 때립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울겠죠. 그러니까 누나가 왜 울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보냐면 계모가 봅니다. 너는 새끼야 왜 애도 못 보고 비참 맨 욕을 다 먹어요. 그걸 내가 숨어서 이렇게 엿봅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누나를 어떻게든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누나가 시집을 갑니다. 눈에 가시거리가 없어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와서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누나가 시집살이에서 못 이겨서 결국 죽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죽어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증오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누나의 죽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뛰어다닙니다. 엉엉 울면서 뛰어다녀요. 뭐가 생각나겠어? 누나와의 추억이 하나 있죠? 그 아까 인형 같은 거를 과수원집 할머니가 누나가 엄마 닮았다 할 때 그 인형을 막 땅에다 묻어놨거든요? 그걸 찾으러 갑니다. 막 찾으러 가고요. 당나귀 탔는데 당나귀에서 떨어지고요. 막 해서 다리가 삐끗삐끗하면서 찾으러 갑니다. 결국 누나의 죽음 속에서 연민의 마음과 그리움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요 어떻게 했어요? 누나가 소중한 것을 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는요 항상 엄마는요 저 하늘에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것이 하나가 더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엄마, 누나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은 에이씨 그래도 엄마는 안 닮았어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뭘까요? 황순원의 별이요. 황순원의 별이라고요? 달은요? 아니에요. 늘 반짝반짝. 별은 여러 개 있어서 안 되고 달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황순원의 빛나는 별. 그럼 어떻게 봐야만 별을? 황순원이냐 황순일이냐? 그것도 헷갈리다. 황순원이요. 황순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임마 왜 없어 임마? 자, 황순원의 빛나는 별일까요? 별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의 별일까요? 뭘까요? 빛나는 별, 내 마음속의 별. 뭘까요? 뭐라고요? 자, 이놈은 별입니다. 별, 황순원의 별이었고요. 저 별은요, 바로 뭐냐면 그리운 엄마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그 별이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엄마별, 하나는 누나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도 부정합니다. 아이, 그래도 엄마는 안 닮았을 거야. 라고 해서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거시기가 쓴 거시기로 또 달려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 나가 있고요. 나는요, 이제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요.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위에서 쿵쿵쿵쿵쿵 소리 납니다. 아, 이게 층간소음이구나. 미쳐버리겠는 거야. 돌아버리겠습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아, 이걸 어떡할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출근할까 이렇게 했더니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내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때 이 자전거 어딨지? 쫙 자전거를 찾으러 돌아다녔더니 쫙 있는 거야. 아, 이거 어떤 새끼가 자전거를 여기다 놨지? 하면서 자전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보고 다시 또 집에 들어갔더니 또 쿵쿵쿵쿵쿵쿵쿵 소리 납니다. 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서 또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또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요번에 자전거가 저기가 있는 거야. 또 찾아옵니다. 씨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잠복해서 잡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복을 합니다. 잠복을 했더니 어떤 놈이 이걸 훔쳐가는 거야. 넌 걸려서 뒤졌어 하고는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얘가 자전거를 저기다 놔요. 그래서 잡으러 갑니다. 쫓아가는데 이놈이 쭉 가더니 우리 집 비슷한 데로 와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요. 나보다 한층 위에입니다. 나의 위층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쿵쿵쿵쿵 합니다. 잘됐다. 이 도둑놈이 그 층간소음까지 있네. 넌 뒤졌어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이 나와봐 씨 합니다. 나왔더니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이쁜 거야. 아니 그 자전거 훔치면 어때? 이쁜데. 층간소음 있으면 어때? 야 이쁜데.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시 했더니 또 쿵쿵쿵쿵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듣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지 막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올라갑니다. 저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만나요. 수작질 하는 거죠. 걔가 누구냐면 서미애입니다. 서미애는 왜 쿵쿵쿵 하냐면 에어로빅 강사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에어로빅 강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도 좀 에어로빅을 좀 배우면 안 될까요? 뭐 하면서 서로 수작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저는 영화 감상이에요. 저도 영화 감상인데요. 넌 뭐 좋아해요? 서로 얘기하는 거야. 저 이런 영화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요, 아버지가 좀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을 절어요. 소아마비였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나는 인식합니다. 심지어는 눈이 뒤에도 있어요. 아버지는 구멍가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몰래 가서 캐러멜 한 봉지를 뜯어요. 그래서 위를 뜯어서 하나를 먹고 잘 닫아서 딱 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더니 난리칩니다. 이 갓나 새끼 지금 카라멜을 처먹었나? 이러면 함경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싸대기를 왕복으로 때립니다. 따닥! 왜냐면 함경도에서 자식의 교육은요 왕복사대기입니다. 따닥 때려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아빠가 나 못 봤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 머리 뒤통수에 눈이 있었던 거야. 의도 터지고 나서 이거 화끈화끈한데 눈물도 나고 하는데 아빠가 어차피 네가 처먹었으니까 다 처먹으라고 줍니다. 너무 고마운 거야. 나머지 거 다 먹습니다. 울면서 막 먹는데 아픈 건 어느새 없어지고 그 단맛이 들어오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나한테 도매상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아빠는 다리를 잘 못 쓰니까 나보러 들어달라는 얘기겠지? 갔다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듣는데 소주 앞에서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소주 한 병을 쑥 던져 넣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봐요. 아버지 왜 저걸 넣었지? 왜 그러지?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저번에 와서 내가 소주 한 병 값을 더 내고 안 가져왔어. 이런 어쩐다 이랬다는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 덜 가져갔으니까 이번에 하나 더 가져온 쌤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혹부령갑입니다. 찾습니다. 잠깐 아니디 이리 와봐. 다시 와서 다시 계산을 카운팅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주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게 뭐디?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꾸 나를 쳐다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착 쳐다봐요. 그래서 아빠의 그 눈길이
도와달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합니다.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합니다. 저번에 아버지가 한 병 덜 가져왔으니까 요번에 한 병 가져가면 쌤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혹부리 영감이 그렇디 아주 계산이 밝구만. 자,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은 훔치지 않는데 오늘따라 왜 훔쳤는지 모르겠어요 막 합니다. 자기는 안 훔쳤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훔친 거 갖고 거래를 끊지는 않을게 라고 합니다.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함경도식의 자식 교육은 나한테 보여주고 가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뭔데? 왕복사대기죠. 그러니까 아빠가 내 싸대기를 때립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싸대기를 한 대 맞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화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난리 나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니디 함경도는 왕복사대기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왕복사대기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아프고 그 다음에 아빠의 그 무기력함, 아빠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힘 개뿔 할아버지한테도 지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밤에 똥을 풉니다. 똥을 퍼서 그 혹부리 영감 가게에다 온통 똥칠을 다 합니다. 거기에 과자에도 똥 발라놓고 뭐 쌀에도 똥 발라놓고 다 발라놔요. 다음날 아침 난리가 납니다. 막 혹부리 영감이 일어나더니 누가 내 가게에다 똥을 하더니 자빠져 죽어요. 그럼 뭐다 볼게요. 나는 아버지의 무기력함을 봅니다. 아버지의 무기력함.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나의 아버지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기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똥칠을 하죠. 그래서 혹부리 영감이 바로 죽은 건 아니고요. 며칠간 앓다가 죽어요. 혹부리 영감의 죽음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습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혹부리 영감을 칼로 찔러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똥칠을 안 해놨으면 혹부리 영감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게 납니다. 서미애도 서미애도 과거 얘기를 합니다. 서미애는요 에어로빅 강사인데 옛날에 오빠가 간질입니다. 간질 오빠가 있어요. 간질 병원 어떻게 하냐면 내 돈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져서 막 침 흘리고 그 다음에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뭐 더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옛날 사람은 이게 없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선 이 자식이 바깥에 나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질 환자들을 엄마는 숨겨놔요. 집에다. 나의 엄마도 마찬가지야. 여기 다락방에다 오빠를 숨겨놔요. 밥 먹을 때가 되면 엄마가 밥 올려주고요. 밥 받아오고 이러고요. 그런데 이 간질인 오빠가 서미애를 자꾸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추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친오빠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친오빠가 나 만졌어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나 일주일간 놀다 올 테니까 너 오빠 밥 좀 차려주고 잘 있어라 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도 이 오빠란 놈이 나를 만지고 이랬는데 엄마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바깥에 나갈 때 그 뒤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엄마가 들어올 때 먼저 쓱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물어보죠. 오빠 밥 잘 챙겨줬냐? 했더니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올라갔더니 오빠 소리가 없어. 봤더니 굶어 죽었습니다. 자, 간질 오빠는요 어떻게 하냐면 미애를 추행합니다. 미애를 추행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 굶어 죽어요. 오빠의 죽음. 오빠의 죽어요. 그러면 나는 그 혹부리 영감이 죽는데 어떤 그 초기 단계라면 서미애는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서미애로 인해서 죽은 거죠. 그죠? 죽음의 참여장도가 더 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같이 얘기를 했더니 나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가 확 풀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머리가 개운해요. 그래서 서미애도 머리가 좀 개운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바깥으로 출근하는데 그러면 서미애가 병이 치료되는지 안 치료되는지 어떻게 알아? 자전거의 위치만 보면 되죠. 그죠? 자전거가 그대로 있는 거야. 병이 괜찮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같이 본 건 뭐냐면 공통점은 영화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를 같이 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지고 배달업을 합니다. 요즘은 하면 택배업.
그러니까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데 그걸로 자식들 먹여 살리고 뭐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아빠가 난리 나죠. 이 자전거로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건데 막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녔더니 내 자전거 저기 있네? 이놈의 새끼 하고 따라갔더니 얘가 갑자기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더니 침 질질 흘리면서 오줌 싸면서 하고 있습니다. 간질환 자인 거야. 아빠는요 딱 잡으려고 하다가 간질환 자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불쌍한 거야. 나도 못 살지만 이 간질환 자는 얼마나 애타면이 가져갔겠어. 그 생각에 아버지가 그냥 돌아서서 갑니다. 그래서 가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훔쳐요. 이렇게 가서 자전거를 훔쳐서 쓱 가려고 합니다. 주인한테 걸려요. 주인한테 걸려서 ud어 터지는데 그걸 누구 앞에서 보냐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가 맞기 시작합니다. 맞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둘 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요 왜 그 자전거 도둑이 좋아하냐면 이거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서미애는 왜 이 자전거 도둑인 이걸 좋아해? 얘는 거기에 간질환자가 나오죠. 간질환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서로 좋아했던 거야. 나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맑아요. 그런데 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서미애는 내 걸 안 훔쳤잖아. 근데 저기에 서미애가 딴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고 가고 있습니다. 얘는 아직 상처 치유가 되지 않은 거군요. 얘는 상처 치유가 되지 않은 거야. 유년 시절에 상처를 받으면 그게 오래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 글의 제목은 뭐죠? 이 글의 제목은? 이 글의 제목이 뭐야? 뭘까요? 이 미친 인간들 여기 있는데 자전거 도둑일까요? 영화 자전거 도둑일까요? 내가 왜 색깔을 이렇게 썼을까요? 영화 자전거 도둑일까요? 자전거 도둑일까요? 그럼 내가 여기를 인마 흰색으로 썼겠지. 제목이 뭐예요? 자, 여러분 자전거 도둑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둑이었고요. 누구 거예요? 이건 천재 소설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꼭 천재 소설가라는 칭호를 받으면 일찍 죽어요. 그 마하의 나이가 32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그런데 일찍 죽어요. 조금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입니다. 수진이요? 네 여자친구 아니야? 걸렸구나. 아니야? 좀 여자 이름 같아요. 근데 그 남자 이름이라도 괜찮아요.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 이름에도 상관없어. 수지는 좀 여자 이름 같잖아.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이름이라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수종이요? 아니에요. 수종이라고 여자 이름을 쓴다고요? 새? 선정이요? 우리 학원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원 여자야. 뭘까요? 성주? 걔 우리 학원 애냐 제가? 아이씨. 자, 얘는 당곡고입니다. 됐어 이씨.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었습니다. 아우, 니들한테 내가 답을 끝내려고 하면 밤새겠다 씨.